안녕하세요. 7월 22일 월요일 박진영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같은 여당 대통령일지라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30-40명 사퇴하라고 계속 비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고령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정이 있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아이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황제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진짜 윤석열 정부로부터 꿀을 얻어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제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시고 죄가 있다면 사퇴하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바이든 대통령도 훌륭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야단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훌륭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짤타임. 네, 월요일 이슈맨 봉건우 이슈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주말에 기가 찬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면서 모 보안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황제 수사를 받았다, 황제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 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했는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걸 알았는지, 문제가 된 주식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갖게 된 경위,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관련한 사실관계, 그리고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은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주장하긴 했으나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길 원하는 검찰과 검찰청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면 조사를 희망했던 김 여사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황제 조사다, 또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약속 대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내용으로 수사를 조율했을 뿐 뒤에 명품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조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대검에서도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기자들이 취재차 전화를 했더니 대검찰청에서도 그게 사실이냐라고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야, 기가 찹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재혼했습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피된 것은 본인의 부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피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유를 들어서 또다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총장조차도 패싱하고 검찰 조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탄핵소추, 국회 탄핵소추입니다. 청원이 한 달 사이에 143만 명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이네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한 달간 총 14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30일간의 동의 기간이 끝난 어제 종료됐습니다. 청원은 사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해서 법사위에 회부가 됐지만 이후에도 참여자가 계속 늘어 청원 개시 2주 만인 지난 3일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개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1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뤘고요. 오는 26일엔 2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26일 날 청문회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민주당 이슈네요. 경선 득표율 90%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네요. 결국은 이 확대명이 현실화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이른바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어제인 20일부터 제주와 인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첫날과 둘째 날 모두 예상대로 타 후보들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의 총 득표율이 2년 전 전당대회 때 있었던 77.77%를 넘길지에 대한 귀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무게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국민의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지도부를 뽑는 것과 더불어서 정당의 집권 비전을 국민들에게 표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관계에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하시고 같이 의견도 내시면서 같이 정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혁신당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이미 대표로 뽑았어요. 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조국 대표를 재선출했습니다. 조국 신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률로 당선이 됐고요. 지난해 3월 창당 당시 추대된 이후에 연임에 성공한 조국 대표 임기는 2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락연설에서는 선명성 강한 메시지가 덜어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 말하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네요. 네, 근데 아직 난관이 많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의원이 총 12명이죠. 네,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수 20명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발의 등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조국 대표 또한 실제 탄핵 소추를 하려면 민주당 없이는 안 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당의 경쟁과 또 협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대통령실 이슈로 갑니다. 만취운전을 했던 행정관을 안 잘랐어요? 네. 이제 이제 자르는 신용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또 그분이 그 유명한 체리따봉 텔레그램에 나온 그분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한번 말씀드리면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을 한 대통령실 국방기획비서관실 소속 강모 선임행정관이 적발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에 직무배제 조치가 됐습니다. A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에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하필 용산구 근처네요.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의 음주 추정에 2차례 응하지 않다가 3번째 요구에 응했고요. 그마저도 호흡기 측정은 거부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체열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특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무 배제하지 않고 그냥 출근시킨 것 때문에 이게 감싸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이른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체리따봉 문자에 등장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통령이 거의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으로 전해듣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강선임 행정관은 지난 원일용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한동훈 후보님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라는 SNS 글에 공감 표신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체리따봉. 네,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아주 잘 밝히시는 우리 공무원이시네요. 소위 말하는 라인이 너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 네. 사람은 참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사람만 챙기죠. 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만 아들 같다고 챙기죠. 했으니까요. 네. 자, 방통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법카 사용이 밝혀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된 많은 이슈를 다뤄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진숙 후보자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09년에서 15년까지 MBC 부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에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1,5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의혹으로는요, 2016년에서 17년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장이 대전 MBC 시청자위원회에 임명된 한 달 뒤부터 해당 백화점에서 사장 법인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위원회는 방송국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러니까 사장 등 지도부를 견제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임에도 대가성으로 결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으로 등록이 되고 있으나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등록된 뭐라고 합니까? 법인격이라든가 이 코드 넘버링에 따라 되는 거지. 그렇죠. 다 이제 그렇죠. 이게 뭐 개업을 말이 안 할 때 되는 이야기를 용도대로 했네. 이제 지명을 개업 하죠. 용도대로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뭐 골프장 같은 데가 식당으로 일단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노래방은 또 노래방 아니겠습니까? 뭐 노래방 그 자체도 되게 그렇죠. 네. 법인카드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썩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곳들에서 사용한 것만 1,5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문화방송 MBC죠. 재직 기간에 이것저것 사용한 접대비로만 6,682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접대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누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특급 호텔에 5천만 원 사용했다, 고급 식당에 7,500만 원 사용했다, 뭐 이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식당이 이런 업태로 등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죠?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 등록해놓고 오히려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데는 있어도 그렇죠. 이제 네, 이런 네. 걸 등록해놓고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사회 이슈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싫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법인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1억 원 넘는 고가 수입차의 판매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법인 차량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 초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1.6%가 줄었고, 같은 기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신규 차량은 같은 기간보다 33.9%나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법인 차량이 확 줄어든 거죠. 연두색 번호판은 올 1월 1일부터 출고가 8천만 원 이상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됐는데,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나 탈세에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고, 법인 외에도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맨 봉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짭짤타임. 위원장님이 당시 2월 7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긴 뒤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어졌습니다. 공적 책임과 공적성을 다하는 조건은,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였습니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할 때 조건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위증입니다. 아, 네. 위증입니다. 아주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상임위 이야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대질 수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약속 대련인가요? 약속 대련 얘기도 있고 뭐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라는 고스톱이다, 얘기도 네. 있고 어쨌든 국민 기만이고 국민이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착각, 네네. 오만함의 극치가 이번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아닌가 싶어요. 뭐 검찰총장이 10시간째 알았다라는 얘기도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결국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 나라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다라고 볼 수.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게 쇼를 하는 걸까요?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별로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낸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 탄핵할 때 되게 이제 국회에 난리를 쳤죠. 항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대단히 이제 차분한 대응이 보이는데 뭐 결국 알았겠죠. 도리 없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특검하겠다는 얘기가 어저께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사실은 4년 3개월째 소환인데 소환을 한 건지 검찰이 경호처에 안내를 받고 뭐 간 네. 건지는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비공개로 진행했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영상 네. 하나, 사진 하나 없잖아요. 네. 옛날에 이전에 있던 자료 화면으로 지금 그 뭐 출석했다더라라는 얘기로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국회에서 전 과장을 소상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특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네. 이 조사 장소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네네. 검찰이 정했는지 대통령실이 정했는지. 대통령실에서 정했겠죠. 야, 이거 그러면은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다양한 사건에 연루돼서 네. 국민들 앞에 사과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숨어 지내고 나타났다가 숨어 지내는 것이 반복되는 대통령 부인은 최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뭐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문자를 5차례 거쳐서 주고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럴 정도로 사과할 뻔했던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가 진행된다라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밝히지 않고 끝난 뒤에 사후 보고 형태로 국민한테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하고 공유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곧 김건희실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럼 뭐 황제 조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면피용 조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는 7월 26일 날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의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다. 하지하책이라고 봅니다. 아, 청문회 불출석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죠. 저는 네, 뭐 그렇게 보는데. 왜냐면은 그 청사도 안전인 보안과 안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갔는데 네. 국회가 어떻게 보안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보겠죠. 이야. 불출석 사유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네네. 예. 국회 헬기 타고 와도 되는데 참나. 자,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년 만에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네. 오자마자 또 이 상임위는 과방위로 가셨네요. 네. 아니, 가방에는 뭐 예정되어 있는데 간사는 사실은 네. 제가 간사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간사까지 생각 안 했다는 거는 8년을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이래 호흡 조정도 하고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를 누가 시켰나요? 원내대표가 네. 시킨 거죠. 예.
그러면은 최민희 위원장님의 김현 간사. 네. 이거는 원내대표라든가 우리 원내 전략 입장에서는 네, 뭐 그냥 대표님하고 의논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네. 시원하게 한번 싸우자. 대표나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22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2, 3개월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거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단호하게 언론 개혁을 위한 또는 언론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총선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강조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체제로 여당의 폭주, 그다음에 용산의 폭주를 막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이 언론 분야는 제일 전문가신데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죠. 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런 라인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상인도 들어가야죠. 이상인도 이상인까지. 예, 네. 예. 이런 사실 방통이라는 것이 합의제 기관이기도 하고 또 언론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뭐 좌우에 있는 인사들을 잘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캠프 출신은 가능하면 임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 이제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서 정부 기구로 이제 전환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구로 하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위원 체제로 협의하고 합의하라는 거고, 초대 그 방통위원장이 그 다 알고 있던 최시중 위원장인데 네, 네. 이분도 사실은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다수였기 때문에 미디어법을 통해서 종편을 양산시켰던 거였고, 그 뒤에도 교수 출신이라든가 뭐 판사 출신,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까지는 있었어요. 특수부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대통령 그 인수위 때 특보를 했던 분이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불비함을 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지금 이진숙 내정자는 이 모든 거를 합쳐는 분보다 더 못된 후보입니다. 야. 근데 이진숙 후보가 정부에서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조건 임명을 하고 나는 청문회 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하고 야당에서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 카드 또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가요? 일단은 뭐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이제 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 저희가 이제 지난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불완전한 구조에서 진행되는 결정 모두를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네네. 그래서 탄핵으로 맞서겠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공언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4월달 총선을 경과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전에는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강대강 구조를 띄었을 수 있어도, 그렇다면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건 기존의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방송 장악은 되지도 않고 네. 외려 그런 그 행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옳은 건데 여전히 더 그 나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말 잘 들을 사람 내지는 MBC를 민영화하겠다라는 2012년도 이진숙 씨가 발언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서 네. 당시의 기획을 보고하고, 그때가 2012년 10월 19일 날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당시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랑 최필립 이사장하고 통화하다가 통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여 대화 내용이 이제 그 녹취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걸 네. 이제 공개하면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네네. 실패했는데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도 중에는 민영화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이진숙 내정자를 통해서 민영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MBC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 그것을 이진숙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저의가 있는 거고, 그걸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정을 받았지 않았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1986년도에 입사를 하고 네. 2018년 1월까지 한 30여 년 MBC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시쳇말로 단물 꿈을 다 먹고. 초반에 노조 활동도 좀 하고 안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네. 1991년도에 그때 이제 최문순 기자하고 같이 항거를 했던, 최문순, 손석희 네, 할 때. 그랬던 기자고, 그다음에 종군 기자로서 종군 기자로서 유명했죠. 유명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변실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출세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주간 간부 이상 되면서 네네. 결국은 사측에 협력해야 되고 정권에 줄을 서야 된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진숙 씨의 모습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진숙의 모습은 180도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정치인들도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재야 출신에서 민중운동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재호 상임고문, 예, 뭐 그런 분들, 뭐 김문수, 심재철, 네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변절해 갔는지를 저희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정권에서 MBC를 장악한다기보다 안 되면 아예 뭐 MBC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까지 들리는데, 아까 이제 민영화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설마 MBC를 민영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YTN은 민영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면 MBC의 지방사들은 전부 다 독립법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영화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는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유리한 이슈를 던져주기 위해서 무슨 반값 등록금으로 전환시켜낸다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제도를 던져서,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제 뭔가 이익을 주려고 했던, 근데 네. 부산 민심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산일보하고 정수장학회 등 해서. 아하. 그 시기가 10월 달이었잖아요. 네네네. 잘 보면, 돌이켜보면은 NLL 그 녹취록, NLL 그 문건 파동. 네, 2012년 있었고, 대선 때네. 그 시기가 사실은 국정원이 정치 공작이 사실 좀 이렇게 저희가 당시 민주당에서 파악을 하고 우리도 추적할 때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시발단을 운영하고 네네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이제 대선을 이기려고 했던 건데, 그때가 골든 타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율이 역전될 때가 있었어요. 한 3일 남겨놓고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1일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역전이 됐고, 그 전에는 소위 이제 이명박근혜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었고, 공작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던 네네, 시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워낙 이제 박빙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MBC 차원과 그다음에 정수장학회하고 공모를 했던 거고, 그 전에도 이제 사실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MBC를 민영화하는 단계를 적시된 문건도 이제 그 다음에 발각이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지난번 이동관 네.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2010년, 11년, 12년 이진숙 씨가 보직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고, 트로이컷이라는 그런 감찰 프로그램도 네네.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MBC 직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 때 뒷조사 네, 했던 감시 거죠. 활동을 감시를 한 했던 거네요. 거고, 네네. 그것도 이제 들통이 났고, 네네. 결국은 방조 혐의로 나중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후배들을 해직시키는데 네네. 가담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MBC가 보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수를 가고, 휴직을 통해서 이라크에 가서 이제 또 1년 가까이 기자 역할하고, 네. 종군 기자하고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서는 또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기 위해서 휴직을 또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그리고 또
보직을 받아가지고 탄압하고 이제 그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이러다가 또 워싱턴 지사장으로 가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MBC 사장의 공모에 응하는데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보도본부장이 돼서 세월호 때 전원구조라는 그런 희대의 오보를 내고 그러고 나서 대전 MBC로 갑니다. 네. 대전 MBC 가서도 그 이제 징계 주거나 주의 주거나 감봉하는 그런 이제 그 기자들을 탄압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멋대로 이제 그 편성권에 개입해서 네, 네. 뭐 본인이 출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동발 뉴스를 과도하게 보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네.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거를 감사를 시작하는 즈음에 사표를 쓰고 나가죠. 나가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우익의 전사가 되는 거죠. 네. 그 2020년도에 대구에서 총선 출마했다가 네, 경선에서 네. 탈락하고 2022년도에 대구시장으로 도전했다가 안 됐던 그러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아니면은 뭐 공정연대나 이런 데서 그 소위 이제 좌우로 나눈 그런 그 색깔론을 발언하는 게 이제 그런 강연이나 그런 행사에 가가지고 그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방송의 공적 책임, 네. 그다음에 방송의 자유, 그리고 통신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공정에 운영하라는 자리인데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처럼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좌파 정권에 의한 주사파 정권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좌파 영화, 우파 영화 나누고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구분해가지고 함부로 떠드는 이런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갈라치면 국민의 절반은 공영방송에 버리고 가는 거네요. 절반이 아니라 5분의 3을 버리는 5분의 3, 거죠. 70%를 네, 네. 버리고 가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 부역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MBC 출신이잖아요. 근데 MBC를 무너뜨리는데 부역자보다 더하게 친일파죠. 친일파. 앞잡인 거죠. 앞잡이네. 예, 예. 아. 친일인 거죠. 네. 예. 그럼 실제로 MBC의 기자들이라든가 PD라든가 구성원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이 사람을 더 싫어하겠네요. 경악하죠 지금. 경악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MBC에 있을 때 사측에서 공작했을 때 탄압을 받았던 해직 기자 박성호 기자가 나와서 증언도 하고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미아 씨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례적으로 24일, 25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때 증언으로든 참고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시기마다 탄압받았던 분들을 이제 저희가 불러서 이진숙 예정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근데 뭐 청문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출 안 하고 있고 개인정보라는 차원으로 지금 불락을 걸고 남편 건 관련해서도 거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나오고 뭐 자녀 위장 취업, 법카 뭐 정말 백화점식으로 나오는데 여론에 의해서 낙마될 수 있을까요? 이제 장담은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에 검증을 하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이분이 이제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 네네. 대전 MBC 시절에 이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예, 휴일에 사용한 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근무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대단히 제약적으로 그렇죠. 출장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2016년도부터 17년도에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또 다닙니다. 네. 그러면은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시절에 대학원도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닐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왜 다녔는지가 이제 그런데 또 그 경력상으로는 빠져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인카드를 함부로 이제 막 썼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서
썼는지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가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골프장 사용하고 호텔 사용하고 집 근처 사용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방통위 있을 때 상임위원 하면서 이제 법인카드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0에서 200을 쓸 때 10,000원 미만 커피 마시는데 카드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수도 없이 썼어요. 네. 그리고 뭐 밤늦게 노래방에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정부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서도 10,000원 가지고도 압수수색 네네네네. 영장 청구해서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2,000원이 초과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샅샅이 훑고 했던 건데 마치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보를 받아서 몇 달 동안 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김석한 이사라고 그 박문진 이사인데 이분이 거주지가 부산이었거든요. 네, KNN 예, 근데 그 부산에 썼다고 또 그분도 해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KBS 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MBC, KBS가 파업 중에 정상화를 위해서 검사 감독권을 발휘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을 이제 쫓아냈는데 결국 그것도 법원에 가서 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일들을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진숙 내정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합쳐도 더한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공영방송 사장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엄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차고도 넘쳐서 이 부분을 본인이 뭐 5km 반경이라는 것이 허위다라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인사청문회만 통과되면 임명할 거니까 좀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걸로 지금 태도를 임하고 있다. 네.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MBC에서 평기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영수증처리라든가 법인카드가 어떻게 되면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MBC 워싱턴 특파원 갔을 때 네네. 당시 일진으로 있었던 기자의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투서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네네.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일단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전 MBC 사장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본부장이 나의 마지막 공직이다 생각하고 뭐 편하게 한 거지. 그리고 정치권에 가서 출마도 해버렸고. 네. 그랬으니까 돌아올 생각도 본인도 안 했을 네,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이런 사람을 무리해서 집어넣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 박문진 이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라든가 언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그 김행 여가부 장관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위키트리 네네. 공작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MBC 이제 당시 재직할 때 그때가 대선 때인데 그렇죠. 2012년 네. 대선 때인데 이제 특정한 내용을 기사화 해달라라고 해서 네네.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주문을 받은 사람이 이게 너무 과도한 내용이라서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게 이제 안 된 건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김행과 이진숙 관계도 보여지면서 그다음에 하얀 코끼리라고 그 또 본인이 MBC 사장을 그만두고 나서 고문으로 재직했던 네네. 기간이 또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이제 사실상 운영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사가 신정아 씨예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성곡 언론문화재단의 그 이사장이 국민대 네. 교수예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좀 보이는데 그 부분도 좀 지금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그다음에 2018년 1월 8일 날이 본인이 사표 쓴 날인데 네네. 나폴레옹 제과에서 50만 원 상당의 빵을 구입을 해요. 음. 나폴레옹 제과 아시죠? 네. 나폴레옹 제과 아, 네네네. 아, 1월 8일 날 뭔가 짜릿하다. 짜릿하죠. 네. 사적으로 어떤 특수관계라든가 네. 기존의 이 사회생활에서의 이익관계가 인연들이 있었던 대통령 부부와 어떤 인연이 있었을 그다음에 가능성이 신정아 있다. 씨를 수사하고 그렇죠. 한 네네. 게 윤석열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우리 체리따봉 행정관처럼 웬만한 실수를 해도 예. 이분을 감사해야 되는 어떤 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구나. 임성근하고 이종호 건하고도 좀 그러니까요, 연결이 네. 되잖아요. 아, 짜릿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아직.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청문회 하면서 네네네. 그 이분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서류에 네네. 그 하얀 코끼리하고 그다음에 성국 언론문화재단하고 이제 그 인연이 있어서 지금 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 모든 길은 네, 여사로 통한 것 통한다. 같습니다. 여사로 통한 것 통한다. 같습니다. 이야. 나폴레옹 제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 참나. 자, MBC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손석희 사장 방송을 봤는데 유시민 장관 나오셔가지고 언론인들은 왜 제대로 못 싸우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론인들이 제대로 싸워줘야지 정치권에서 도와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MBC의 언론 노조는 그나마 지금도 좀 제일 좀 투쟁성이 있는 조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MBC가 한 150명 가량 되는데 네네. 노조가 3개, 그러니까 뭐 하나는 좀 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부 노조, 소위 그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 노조. 언론 이런 거. 노조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결탁되어 있는 제3노조가 한 100여 명 정도 네네.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네네. 예, 언론 노조에서 활동하는데 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이제 그 되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열심히 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왜 MBC를 이토록 그 증오하느냐고 보면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 그 왜 미국 출장 갈 때 네네. 그 첫 번째 미국 가면서 그 미국인가요? 그 왜 자연인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토 가면서. 예, 그래 예, 그때 예, 그 예, 사람의 역할이 뭐냐? 네네네. 그게 이제 자생 한방병원 네네네,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후원금을 500만 나토 원. 심여사,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 부인이고. 네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뭐냐? 이제 그거를 MBC가 최초 보도를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고 털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고. 사실은 박성재 사장을 이제 연임을 했다면 굉장히 이제 MBC를 그때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서 뭔가를 조치를 취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네네. 이제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선출하다 보니까 1인 2표제로 했어요. 그때 네네.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안영준 사장이 되니까 좀 약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방통에 있을 때 권태선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죠. 공작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안영준 사장이 1년 넘게 버텼고 그다음 임기가 2026년 2월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그러니까 MBC 사정을 잘 알고 속속들이 잘 아는 그 이제 그 이진숙을 보내가지고 혁파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지금도 그 왜 런 종섭 예, 호주로 출국할 때 MBC가 그거를 출국 금지가 된 호주 대사가 도망갔다. 그래서 그것도 MBC 보도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서 진실을 위한 보도를 MBC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MBC는 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는 사실은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 그다음에 그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보도가 굉장히 이제 편파 보도를 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는데 다행히도 MC가 있으니까 보안으로 네. MBC 뉴스를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JTBC가 또 일정 정도 기능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YTN을 민영화해서 이제 YTN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다 없앴죠. 네네. 그리고 보도국장 임면제도 없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김홍일 체제 이상인과 함께 이제 한 건데 요게 이제 저희가 많이들 걱정을 하죠. MBC를 어떻게 사수해 낼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하고 그때 이제 용산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송 장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뭐 이제 고발도 하고 종사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대응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위 하루살이
이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이제 YTN 같은 경우 보도 체전인데 민영화가 돼버렸지 네. 않습니까? 이걸 다시 공영화라든가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아니면은 저거 뭐지 허가하는 문제 이거 문제로 가능을 합니까? 지금 이제 YTN 라디오는 네. 이제 저희가 그걸 변경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 다음에 허가나 승인까지도 이제 뭐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만 지금 민영화를 한 거고 YTN 네. 라디오는 라디오는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다. 예, 공영방송으로 돼 있고 TBS를 지금 이제 그런 수순 밟기를 하고 네, 있는 네, 거고 서울교통방송. 예, 네. 그거를 이제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제 여의치 않은 거고요. 네.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BC 이제를 민영화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이제 놔두고 말씀하셨던 YTN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해 놓고 네. 8월 달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음. 물론 이제 여당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여당이 지금 그거를 뭐 동의할 리가 만무고 그러면은 저희가 다수결로 어쨌든 의결을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민영화가 얼마나 불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네, 네. 하고 본안 소송을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짧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네. 거대한 네. 거고 그다음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권의 심판과 이 맥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YTN 이 유진그룹이 인수한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은 불법이라면 어쨌든 뭐 취소가 될 수 있겠네요. 불법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지난번 11월 지난해 11월 달에 이동관과 그 이상인 2인 구조에서 이인 체제에서 방통위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건 본안에 가서 다퉈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제척 기피 대상이 재석한 상태에서 네. 한 명이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 명에서 한다. 그래서 네. 그 제척 기피를 기각시켰거든요. 네네.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음. 그거 만약 최종적 본안에서 불법한 행위라고 된다면 그 불법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거는 2024년 2월 7일 날 김홍일과 이상인이 졸속 네. 심사를 통해서 방망이를 최종 의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것이 불법한 거고 2월 달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은 백지화되는 거죠. 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언론 장악과 그다음에 그 저항, 이 언론의 이 공영성을 되돌리는 부분에 의원님 옛날 그 방통위원 한 자리가 정말 결정적인 중요하죠. 자리네요. 네, 맞습니다. MBC도 그때 제가 5일 단식하면서 검사감독권 기간을 좀 늦춰서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는 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인용이 된 거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님이 1년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도하려고 했던 MBC 장악을 못하고 그 사이에 진실을 좀 밝히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MBC 종사자들과 권태선 이사장님의 그런 도덕적인 이제 뭐라고 하나요? 관리 이런 게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고 보여집니다. 방통위원 하셨던 부분들을 나중에 다큐멘터리 한번 찍으세요. 그 기록을 저는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네. 지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방통위 서류를 이렇게 찾으면서 네, 네, 네. 심사나 아니면은 방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이번에도 이제 그 이상인 직무대행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자기가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021년도에 그 MBC 박문진 이사, KBS 이사, EBS 이사를 심사하고 심의 의결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알아도 직접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상인 위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처의 보고만 가지고 의존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술이 엇갈리고 틀린 얘기를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상인
위원장도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그 방통위 실무자들도 뭐 이제 징계라든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공수처에 고발 당했죠, MBC로부터. 네네네. 그리고 저희도 공수처에 지금 사무처장,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그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과정 네 명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직권남용의 기간이 7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의 조사를 제대로 하면 어쩌면 방송 장악을 기도했던 문제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큰 적폐 청산의 과정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만약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그 수사 들어가면 엄청난 숫자가 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겠네요. 범죄가 되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유일임 위원장이 전횡을 부렸고 이분이 이제 임기가 곧 마감이 되는데 이분을 둘러싸고 민원사주 이거를 이제 네. 권익위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제보자를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네. 적반하장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건도 매우 심각한 건이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명이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4명 체제로 하면서 여러 의결을 했고 그거를 불법이죠. 방통위에서 결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 단위는 방통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심위가 한 것을 다 방망이를 두들겨준 방통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도 그 이제 범죄에 들어가고 범죄에 들어가고 방심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직원들이 근데 거기에는 방통위와 달리 방심위 직원들은 팀장급이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했죠. 저항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도 하고 그래서 그 한직으로 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방심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 발의는 방심위원장도 공직으로 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직무대행도 부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행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이 역시도 네.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늘려놓은 법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좀 사적인 질문인데요. 그 3명이 앉아 있을 때 뭐 회의가 거의 뭐 이 전투의 장 아닐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단식도 하셨고 네. 이제 그걸 이제 무력화시키기 숫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셨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분들 직접 만나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1년 6개월이잖아요. 저희가 3월 네,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를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2023년 5월까지는 네. 한상혁 위원장이 네네.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김창룡 정부에서 임명하신 의원까지 분입니다. 그러니까 3명 우리가 네. 3명이었고 그다음에 저쪽이 이제 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영환 위원이 나가고 나서 최민 네. 의원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그걸 이제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하고 네. 이제 4명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 김창영 의원이 나간 뒤에 이상인 위원이 들어와서 2대2 구조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한상희 위원장을 5월 30일부로 쫓아내고 그 뒤부터 이제 대략 1년 2개월 동안 2대1이잖아요. 2대1이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악마, 네. 괴물, 영화 괴물을 이제 자파 영화라고 이제 낙인 찍었는데 야 사람이 악마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이 직원들도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그거는 통합징수가 옳다.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한 장의 고지서에다가 용지에 같이 가는 2,500원 특별 부담금이니까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용산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궤변의 바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를 집행을 해요. 같은 사람이. 예, 똑같은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건 국가공무원법상 그 상부의 지시에 순응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고의 네, 의무가 네. 있고 보고를 안 해요. 위원이신데 위원한테 보고를 안 안 해요. 하신다. 그래서 왜 보고를 안 하냐 그랬더니 위원장이 보고를 하지 말란다는 겁니다. 그 직무대행이 김효재였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호통도 치고 내놔라 그런데도 안 줘요. 그리고 회의 때 이제 김효재 직대가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야, 정권을 정말 뺏긴 게 이렇게도 엄청난 가오가 되고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뒤에도 그 아까 그 MBC나 KBS 기자들이 현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왜 예전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파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투쟁하는 것이 더 먼저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리라도 네네. 있는데 그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바로 징계 대상이 되고 그 이제 직장을 쫓겨나잖아요. 직장을 쫓겨나서 죽는 선배를 본 거잖아요. 이용마 기자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죠. 그리고 자기 검열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잘 싸워서 법과 제도로 일단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려워졌을 때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는 거고 그래서 매주 이제 지금 집회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법사위하고 가방위가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그다음에 법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투쟁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같이 이제 등에 업고 가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 그러다 네. 보면 네. 기자들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먼저 나와서 싸우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는 못합니다. 네. 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쓴소리는 하나는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 왜 해결을 못했어요? 사실은 방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했다. 우리가 코로나도 잘 대응하고 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2024년 대선에서 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했고 당시 국회가 법을 좀 야물딱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당정 협의를 하고 해도 좀 여당이잖아요. 의원들의 그런 결기 이런 것들이 좀 약했고 그래서 심판 받았다 22대 국회에서 당시 가방위원장 했던 분들에게 좀 절박하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방위원장을 저희가 내줬잖아요. 네. 법사위원장도 내주면서 방어선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당 때의 이제 국회와 야당으로는 체질을 전환시켜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초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달 동안 개혁과제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위원장이 다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안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되고 나서 좀 개혁과제보다는 조금 뭐 민생과제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것에 좀 도취되지 않았냐. 좀 안일함도 있었다.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에 계시는 언론인 출신들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절충적인 입장을 가졌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상임위에 사실은 다른 상임위로 갔어요. 네, 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두 번 남아서 했는데 뭐 중과부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당시에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야당에서 여당이 됐는데 그 여당도 물론 이제 초토화가 됐죠. 22대에 거의 못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전투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방통위는 정권 뺏기고 나서 바로 이제 검찰 압수수색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국회는 그걸 방임하고 방조하고 제 역할 못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도 막판에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 3법을 네. 이제 통과했는데 이제 거부권으로 거부권 됐죠. 네. 했고 그래서 반면 교사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민들하고 상관없이 이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데 반면에 저희가 민주정부 때는 시기마다 간절하게 해야 될 일들을 좀 놓쳤던 대목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방통위의 경험, 그 다음에 가방위 의원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방송사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한 달 반 사이에 전체 회의를 가장 많이 네네네.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밀고 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방어선 하나가 지켜지는 거고, 언론이 이제 MBC마저도 만약에 무너지면 지금까지 저희가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이나 이렇게 왔던 뿌리가 MBC가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본인이 이제 탄압받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고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우리 김현우 의원님은 방통위원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핍박받았던 거라든가 네. 고생했던 거 이런 게 잘 몰라, 국민들이. 네. 그거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니,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네. 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의 각각의 네. 스타일이 좀 있죠.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88년도부터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88년도부터 당에 들어와서 이제 공적인 것과 이제 네네네. 사적인 것, 그다음에 우선순위 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몸에 예. 이렇게 배어 있어서 음.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김현우 의원님 나오시면은 뭐 단칼, 네. 뭐 단호함, 강함 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 속에 겪었던 힘듦, 네. 애잔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후배들은 아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19대 때도 국정원 그 오피스텔을 가장 먼저 네네네네. 가가지고 같이 쳐들어가고. 네, 600km 앞에서 하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재판받고, 세월호 때도 세월호 상황 보고서, 거기에 이제 국정원 유선 보고 그거를 제일 먼저 입수를 해서, 그래서 그 세월호 상황실장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작에 휘말리고, 네네네. 그리고 탄압받고, 결국은 그걸 이제 복원하는 게 8년이 걸렸던 거고, 네, 올해가 네. 이제 세월호 10주기인데, 이번에 이제 이진숙이 MBC 보도본부장 할 때 전원구조라는 거를 이제 MBC가 최초 보도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후배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당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왜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지 않았냐, 왜 억울함을 소명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계속 이제 일을 그다음 일, 그다음 일, 그다음에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사실은 아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2명하고 경선을 했는데, 네.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 경선을 3선 도전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경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산 시민회에서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사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국회의원이다고 해서 이제 뽑아준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진영 앵커가 얘기하는 그 대목도 물론 이제 많이 알려야 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 그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추미애 대표께서 장관 시절에 이제 청와대와의 마찰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예전에 네.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제가 추미애 그래서 옳았다. 의원님한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었구나. 같이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게 강함 뒤에 있는 고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으로만 봐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제가 방통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네. 바로 옆 건물에. 네. 근데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항상 이제 그분의 고통을 이제 응원하고 기도하고 꽃바구니도 저도 보냈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사실 사적으로 워낙 이제 대표 시절에 대변인이었었던 네, 네, 네. 거고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함에 저희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채널 A. 아, 그렇네요. 예, 네, 채널 A 사건. 사건이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직업 뭐죠? 그때 직책이 그 한동훈이다라고 차장검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지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징계 사유에서 굉장히 무거운 걸로 봤잖아요. 근데 당이 또는 국회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속상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 문제가 네. 사실 좀 비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윤석열 징계할 때 그게 이제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언젠가는 그 문제가 다뤄지게 될 거고 그때 이제 또 한 번 증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추미애 의원께서.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요즘에는 네. 워낙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보고 그래서 찾아서 기사도 찾아서 검색하고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이번 이제 가방위에서 저희가 최민희 위원장하고 제가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찾아가지고 보고 또 문자로도 보내주고 지금처럼 싸워달라라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그런 게 다소 이제 당한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되짚어 보면 저보다 억울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괜히 사적인 이야기를.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사법을 중재안으로 냈는데 민주당은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를 이제 불수용하고 용산 내에서 이제 하명으로 진행되겠죠. 지금 방통위가 진행되는 KBS 방문진 이사, EBS 이사의 인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우원식 의장님이 제기했던 거는 거의 수용이 안 됐다고 보고 네.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움직여 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저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네. 탄핵 조치는 저희는 저희대로 진도를 나가겠다는 게 현재 가방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MBC가 목표라는 게 딱 드러났네요. 방문진 그렇습니다. 이사를 자기들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야, 참. 25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24시간 하나의 네, 법안 지나면 갖고 되니까. 24시간, 하나의 법안 갖고 24시간 하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방송사법하고 그다음에 민생 지원금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네. 등 이제 민생 법안하고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거의 8월 1, 2일까지 요 이제 상황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 열흘 좀 밤 꼬닥 새면서 좀 하라고 하세요, 좀. 그 사람들 고생 좀 하세요. 첫날 잠자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작 1시간 만에.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도 끼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네. 방송법 들어가면 필리버스터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그때 감사합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네. 방통 있었을 때 얘기를 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네. 제가 증언하면 되네요. 네. 그거 녹취해서 저희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서울의 소리 박진영 앵커가 정말 이 1시간 몇 시간 하시죠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거 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네. 힘든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이 발걸음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 연탄재로 눈사람 만들 때 이제 그 연탄재가 거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큰 힘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어쨌든 현장에서 늘 함께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이하 이제 많은 분들의 고생과 노력 덕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서 함께 뒤처지지 않게 늘
진실을 향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백이성 선생님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짭짤타임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짤타임 네, 한 주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재밌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역사 독립군 백이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네. 네. 아주 좋은 네. 소식. 자, 이번 주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네, 요번 주부터 제가 이거 진행한 지는 한 2달 되는데, 네네. 요번 주부터 우리 PD하고 이 제작진이 아주 이 대본을 잘 써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이 사진까지 같이 딱 넣어가지고, 네네네. 정말 7월 22일, 오늘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7월 22일 월요일 이 살뜨르성 바오로라고 하는 수녀회가 있습니다. 오, 네네. 네. 이게 188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 네네네. 이 천주교의 아주 중요한 수녀회인데 이 수녀회가 사실은 수녀회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그전에는 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다 오셨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수녀회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이 1888년부터는 그나마 좀 전도하기가 괜찮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1888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네네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많이 지옥이죠. 돌아가셨죠. 예, 예. 종교 탄압을 지옥이죠. 많이 했죠. 그거는 네, 네, 네. 그러니까 1888년부터 살뜨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내일입니다. 네. 7월 23일 중요한 사건 2개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1882년에 터졌습니다. 군인들에게 월급을 안 줘가지고 군인들 월급을 여흥민씨 정권에서 떼먹었기 때문에 민비, 예. 이른바. 네. 민비가 떼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려 한두 달이 아니라 9개월치 월급을 떼먹고 어쩌다가 한번 나왔는데 그게 말 그대로 모래를 섞어가지고 쌀 가마에다가 네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군내가 으쌰하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군사 반란이네. 예, 반란이죠. 네. 이모군란.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성황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뮤지컬도 만들고 하면서 민비에 대해서 좀 숭배하는 일부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 나가서 명성황후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티즌들이. 그렇습니까? 예. 왜 민비지 명성황후라고. 지금 그 당시 민비가 지금의 예. 김건희하고 비슷했나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진영군이라고 하는 여자를 무당. 자기 옆에 딱 데리고 말. 나라의 대소사를 전부 이모군란 때에 바로 민비가 도망갔다가 그 장호원이라는 곳에서 장호원이라는 지명이 경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충청북도하고 예, 사이에 예, 예. 장호원이라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진영군이라는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 나중에 다시 복원했을 때도 데리고 들어와서 1994년까지 지 마음대로 데리고 놀았다. 그러면은 또 하나 국정농단이 격심했다는 거예요. 고종원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저는 그거는 뭐 권한을- 바지 왕이라 봅니다. 권한을 민비한테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뭐 그렇구나. 그거는 저는 고종을 단 한 번도 저는 저 임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뭐 만국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좀 뭐 하는 거지. 고종, 순종, 뭐 영조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저는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다음에 1894년 이기 이제 비극이에요.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애가 경복궁을 범궐합니다. 7월 23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시마 요시마사는 말 그대로 일본에 있는 그 군사령관이죠. 군사. 네. 군인이구나. 예, 이 옆에 여러분 총 맞아 뒤진 사람 또 하나 나오죠. 아베 신조. 예. 예. 아베 신조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아하. 예. 1894년 7월 23일 날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를 딱 머리에 총을 대고 항복해라.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낸 새끼입니다. 저 새끼가. 예. 그 우리나라 군대는 없었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진 겁니까? 전투를 해서 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열어준 겁니까? 전투를 해서 졌습니다. 정확하게 전투를 말하면. 하긴 했구나. 네. 그런데 저 전투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게틀린 기관총 아시죠? 예. 그 우금치 전투에 쐈던 거. 예. 게틀린 기관총도 있었고 예. 당시 크루제 야포라고 해서 최신식 야포가 다 있었습니다. 예. 1차 세계대전에서 쓰였던 근데 왜 졌어요? 그 야포가 경보국 수비대에 다 있었어. 그런데 지휘관이 넘어간 거예요? 고종이 예. 그걸 쏘지 못하게 합니다. 쫄았구나. 쫀 게 아니라 어차피 지는데 예. 경복궁이 상한다고 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디 산에 도망이라도 가든지. 북한 뭐 산성이나 무슨 남한 산성. 이런 바보 병신 같은 전투가 어디 있냐 이거야 내 말이. 아니 이 오시마 요시마사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예. 새벽 4시 반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예. 7시에 그냥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식 군대가 제법 숫자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복궁 수비대 아닙니까? 예. 숫자가 별로 없었더라도 그 별로 없는 숫자가 다 있었다는 얘기지. 네네네. 얼마든지 한판 붙어볼 수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게틀링 기관총을 하고 크루제 야포를 저기서는 쏘지 않고 3개월 있다가 예. 11월 달에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쐈던 게 바로 고종입니다. 야, 참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 창당 선언을 했던 날이 7월 23일입니다. 이건 뭐 7월 24일인데 이게 이제 참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는 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됐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 이때도 저항을 하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저항했는지 미스터 션샤인 보니까 저항하더라고요. 예. 네. 그 대한제국 군대가 자체적으로 저항하죠. 네네. 우리나라 벼슬아치들은 저항하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네. 예,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데 저 정미 7적이라고 하는 그 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웅, 그 다음에 이재곤, 임선준이라고 하는 저 정미 7적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저 7명이 주도해가지고 정미조약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이런 원수 같은 놈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45년 경성부 부민관 폭탄 테러가 있습니다. 이거 일제시대 그러니까 독립하기 직전이네요. 예, 해를 잘 보십시오. 해방되기 1945년 아닙니까? 7월 24일이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인데 직전에 터졌다는 거죠. 부관의 정의의 폭탄, 복면 벗은 3청년 용사, 조문기, 강윤국, 유민수
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분들은 나중에는 뭐 체포됐지만은 네네. 금방 해방되면서. 해방되면서 풀려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조문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33인의 회장으로서 계속 있었죠. 오. 민족대표 33인의 네네네네.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민관이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아닙니까? 아, 네. 부민관이 서울특별시의회인데 여기에 최악의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었던 박춘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그 대동아 건설을 위한 모금회를 열었다는 거죠. 저 시기에 예. 망하기 직전인지도 45년 7월 그것도 24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제의 거짓 선전은 친일파한테도 그대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 박춘금이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저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저 행사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말짱 도루묵이 돼가지고 네네. 박춘금이 너무 열받아서 저 조문기를 붙잡아가지고 막 주업했는데 조문기가 기적적으로 잘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부를 세우고 했는데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7월 24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네. 공식적으로 경무대에 앉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월 25일, 7월 25일도 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네. 7월 25일, 1894년에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청일 전쟁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날이네. 예, 황해, 그러니까 서해에서 서해 아산만에서 풍도라는 섬에서 말이죠. 네. 바로 뭐냐면은 청나라 서해 함대에게 바로 일본군이 타고 온 함대가 함포를 쏩니다. 함포를 쏩니다. 청나라에서는 저것들이 미쳤나 이랬는데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는 결국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때도 일본이 선제 공격에서 이긴 건가요? 예, 선제 공격하고 다 두드려 깨놓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를 했다. 역시 야비해. 네. 예, 이게 뭐냐면은 프로이센 제국의 그 군사교관이 프로이센 제국 군사교관이 일본 애들을 가르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네. 프로이센 그 군사교관에 보면은 다 두드려 깨고 난 다음에 너의 승리가 확실되면 그때 선전포고를 해라라는 것이 가르침이었다고. 네. 예.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야 아프간 선교사 그 24명을 기억납니다. 네네네.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단이 납치가 네, 돼가지고 네, 네. 탈레반에게 배형규 목사님이 총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 인솔 책임자였던 네네. 배형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다. 네네. 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하러 갔노 뭐 해서 샘물교회의 공격적인 선교를 욕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예, 탈레반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탈레반은 어차피 말 안 듣는 놈들이니까 그 탈레반이 뭐하러 먹잇감을 던져주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분노했죠. 예, 그래서 뭡니까?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날 또 우리나라 역사에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뭐냐면은 45년 7월 26일 이게 엄청 그 8월 15일부터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네.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나옵니다. 제가 역사를 잘 이미 모를 유럽 때는 전쟁은 끝난 거네요. 예. 포츠담 선언이니까. 예, 이 제가 잘 모를 때는 포츠담이 네. 로테르담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뭐 네덜란드에 포츠담이다 하고 이랬어요. 베를린 내에 조그마한 무슨 어디 공간이 베를린 우리로 치면은 네. 서울로 보면은 과천시 같은 곳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이래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위성 도시죠. 네네네. 그래서 스탈린이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해리 트루먼이고요. 왼쪽이 윈스턴 처칠, 오른쪽이 그 뭡니까? 스탈린이죠. 저기에 이제 전신으로 참여한 것이 장제스,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제스, 윈스턴 처칠의 영국, 그 다음에
해리 트루먼의 미국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그런데 뭐냐? 저기 스탈린은 서명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독립을? 예,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군이 물러가야 된다였는데 저기 서명을 안 합니다. 스탈린이. 무슨 군공인지 저기 서명을 안 합니다. 저 때는 뭐냐 하면은 이미 스탈린으로서는 내가 동유럽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 진출 군대에 대해서 뭔가 미국 군대가 동유럽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이런 극동아시아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벌써부터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서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뭐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 과정들에서 보면은 중국의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에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중국의 우리가 잊고 장제스가 있지만, 예 네. 정말 참 그 중국 내세 평가야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네.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맞다. 저 그 뭐 삼거두 회의나 이럴 때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개석이 이야기 안 했으면 빠뜨릴 뻔했다 그러더라고. 예, 아유 조선 민족이 노예 상태임을 깨닫고, 네. 그 언젠가는 해방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우리나라를 알았습니다. 아, 알았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우리나라에 와서 손타고 호텔에 3박 4일 묵고 갔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뭐 친일적이었겠지 뭐. 예, 아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영국의 가디언지에다가 이거 폭력적인 사건이다 이러면서 아, 그래요? 많이 썼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윈스턴 처칠은 알았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다 그래요. 그거가 조서희가 그러면서 그냥 일본 땅 어디라고 생각했던 예, 모양이구나. 아니 뭐 자기는 너무 많은 땅을 돌아다니니까 뭐 잊어먹고 네, 네. 있었겠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거가 조선이었어? 라고 네,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의 부인 박차정 여사께서 그 장개석 그 국민당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7월 27일입니다. 1953년에 6.25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뭐냐면 밤 10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밤 10시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야.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이게 타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군인들도 전부 다 총을 놨다 그래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잘 나와요. 나오죠. 네네. 나오는데 나중 그래가지고 아유 고생했다 하면서 막 서로 인사하고 이러는데 아니라고 10시까지는 계속 싸워야 된다고 10시부터 이게 발효되기 때문에 10시까지가 영토다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아주 정말 예 1989년 아프리카에서 대한항공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네. 여기가 803편이 있었는데 여기 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89년에. 이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일본하고 미국 주재원들에게 절대 타지 마라. 네네. 예, 타지 마라. 이런 부끄러운 소식까지 있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 요즘은 안 그렇죠. 네. 예. 7월 28일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 날. 1차 대전 발발한 아유, 날에 7월 달에 이런 일이 많아요. 네. 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로서는 그 세르비아에게 자기 황태자가 이 칼에 찔려가지고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또다시 선전포고를 하고 달라들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것도 라스푸틴이 싸우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1976년 중국 탕산 대지진. 자그마치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가 보겠어요. 65만 5천 명. 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죠? 진짜 네. 대륙의 스케일입니다, 이거. 어허. 한번 그러니까 탕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 북경 바로 옆에 있어요. 북경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탕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인데 이렇게 확 꺼졌다고 합니다.
지진의 형태가. 그냥 뭐 쪼개지고 이런 게 아니고 푹 예. 꺼져 버렸으니까 푹 꺼져버리고 도시 전체가 그냥 싱크홀 이펙트가 나면서 이야. 도시 전체가 하면서 30초 가량의 대지진에서 무려 65만 5천 명이 3개월 우와. 뒤까지,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다가 3개월 뒤에 사망한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65만 5천 명이 죽었다. 엄청. 네. 근데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4인방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아, 그 모택동 그 시절에 윤혁 4인방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강청 예. 등이 4인방 당시에 강청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 그 상관없다고, 이 뭐 대도 안 한 사람 한 20만 명 죽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공화국 20년을 더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명 죽은 것 같고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전 중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영화로도 저 나왔네, 대지진이라는 이게. 영화. 예. 여러분 저게 뭐냐 하면은 저 2004년도에 나와가지고 전 중국에서 흥행 1위를 했습니다. 네. 저게 진짜 뭐냐면 탕산 대지진의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다 쓰촨성 대지진 할 때 다 복구 사업하러 갔거든.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중국은 사고가 나도 이렇게 크게 인명이 대륙의 크게 스케일입니다. 하고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중국의 역사가 개인적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월요일 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